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유익한 법이야기 서유기 박지훈입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는데요. 또 20대 국회가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그럼요. 투표? 아침 6시 반에 가서 할 사람입니다. 양지인 변호사님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밥 먹고 가서 했습니다. 정말 다들 대단하시네요. 저도 네. 뭐 당연히 투표를 했고요. 저는 사실은 공약들 좀 봤습니다. 어떤 공약을 좀 내세웠는지 또 어떻게 20대 국회를 운영할지 궁금한데 사실 이번에 공약 중에는 가장 눈에 띄는 게 60대 이상 노인들에 대한 맞아요. 공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의 4분의 1이 60대거든요. 네. 그게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유권자의 절반이 50%가 50대하고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이 노년과 관련된 특히 노인이라는 태그를 단 공약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특히 뭐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런 건 기본이고 집을 어떻게 해줄 건지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까지 노인 일자리까지도 구해주자라는 맞습니다. 법안까지 되게 다양했어요. 국민들이 정말 공약을 잘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아마 뽑아주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대 국회의원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맞습니다. 노인들, 좀 어르신들 위한 정년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양지인 변호사의 법기상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법기상도. 오늘은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60부터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70, 80부터라고 한다는데요. 하지만 평균 정년은 60세도 채 안 돼 많은 어르신들의 남은 날이 흐린 상태입니다. 이 정년 나이가 60세로 설정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1991년에 제정됐지만 노력 조항이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이에 지난 2013년에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강제 조항으로 시행돼서 햇살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 피크제, 청년 실업 등 이 추가적인 문제가 우려돼 논란인데요. 청년과 장년 그리고 이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모두 만족하는 법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법 기상도였습니다. 정년 관련 법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정년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 일찍 한 2, 3년 정도 일찍 명예퇴직으로 나왔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놀러도 다니시고 뭐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저희 가족은 좀 반대였던 경우 같아요. 아빠가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학교 다닐 때 아빠가 저보다 일찍 출근하시니까 자고 있으면 저를 깨우고 항상 출근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계시니까 처음엔 본인도 항상 바쁜 삶을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일이 없어지고 출근할 곳이 없어지니까 약간 어색해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가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편하게 좀 삶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일은 하십니까? 지금? 그 노후로 말해야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임박을 변호사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냥 집에 계시고요. 예. 저희 아버님은 뭐 개인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그죠. 네,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제 일반 회사원하고 사업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 변호사도 뭐 개업한 변호사는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소송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님이 연세가 70대 후반이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렇죠. 그때도 뭐 정년이라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 주례를 봐주신 이제 선배님이 변호사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80대까지 하셨어요. 공증을 할 수가 있어요. 공증을 이제 수요일 좀 나가서 한번 그냥 찍고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야 진짜 사망하기 직전까지 돌아가셨는데 정말 일을 했었거든요. 좀 부럽습니까? 어때요? 너무 부러운데요. 사실 저희는 전문직이 아니고 회사에 딱 매여 있잖아요. 이른바 월급쟁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 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 나가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사해서 한 길게는 30년, 그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정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회사에 몸바쳐 일하다가 정년이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하면 굉장히 착잡해하세요.
내가 정말 청춘을 바쳐가지고 청춘에다가 중년과 장년을 다 바친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착잡해하시고 마음 정리를 잘 못하고 해서 회사에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퇴직 전에 시간을 줘요. 휴가 같은 네, 거죠? 휴가처럼 이제 회사네요. 아예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K본부? 네. 괜찮네요. 예. 네, 훌륭한 회사. 괜찮은 회사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부럽냐면 퇴직금이나 이런 게 보장이 좀 되잖아요. 노후가. 아, 퇴직금은 없어요. 없습니까? 네. 의외네요. 근데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 사업자니까 퇴직 계속 일은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정년이 또 있는 사람이 또 부러운 측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머리를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60대 이상 변호사가 그렇죠. 70대 뭐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엉뚱한 소리 하시고 그 법을 못 따라가면 그렇죠. 예. 변호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좀 부럽기도 해요. 기자분들이. 그러게 사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아서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하고 싶을 때까지 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사실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조금 보자면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정년이 보장 안 되어 있다는 게 굳이 장점으로 작용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이렇게 청년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드네요. 청년 변호사 그러실 것 같은데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좀 전문직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치과 선생님이 되게 좋았어요.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정말 한 30년 이상 지나고 나서 갔더니 그 선생님이 아직도 진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잘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단골 고객도 되게 많고 와, 쉽지 정말 않은데. 왕성한 진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좀 떨거든요. 저 선생님 보면 진짜 떨어요. 그래 그 형님한테 잘 안 가요. 정말 말은 믿지만 이 기술을 조금 그건 마찬가지. 변호사도 좀 그런 거. 전문직은 오래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이가 좀 들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사실 죽기 직전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민망하고 뜨겁게 할 살다 것 가고 같아. 싶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뭔가 이렇게 쉬다가 가는 게 별로 이제 그때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변호사를 택했는데 제가 그 법원에서 시부할 때였어요. 그때 저를 지도하셨던 판사님이 아버님도 법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죽는 날 죽기 전까지 일하고 싶어서 이 법조인 길을 택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대가 되셨는데 거의 못 하시고 네, 두뇌가 이제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왜냐하면 법도 계속해서 변하고 판례도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지 않는 이상 그때 이제 막 사법고시 합격하면서 갖고 있던 지식만으로 쭉 변호사 활동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 드라마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다 공통적으로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에 걸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걸 반영하는지 몰라도 정년에 우리가 없지만서도 실제로는 한 60, 70대 넘어가면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네. 저도요. 우리 기자분들은 저는 좀 장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말 우리 근데 저는 아까 네. 청년 변호사라 고충을 토로하시긴 하셨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아직까지는 뭐 의사, 변호사 다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이직과 퇴직이 쉽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정년이 있긴 하지만 그 회사 안에서 사실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불완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직 자격증이 있으시면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한번 그만두고 여행도 갔다 왔다가 다시 복직하고 뭐 이직을 하신다거나 그런 게 좀 쉽지 않을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무관 하다가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그 법무가 진짜 많이 그립습니다. 국방부라는 그 울타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꾸려가는 게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일단 정년이 이제 보장이 되든 보장이 안 되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세 시대거든요. 너무 수명이 늘다 보니까 요새 한갑잔치 얘기하는 사람 나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없죠. 진짜 네. 없어요. 왜냐하면 한갑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요새 뭐 제 친구는요 할머님이 한 3년 전인가 100세 와. 잔치를 하셨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다들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요새는 그래서 몇 살까지 사시냐 이거보다는 그 질을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건강하게 사시느냐 건강하게 오래 이게 더 사는가? 중요해졌는데 미국의 한 경제분석 전문기관이 발표한 세계 소비자 관련 보고서를 보면은요. 오는 2030년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남았어요. 서울의 60살 이상의 인구가 320만 명으로요. 이 정도 수치면은 세계 8위라고 합니다. 서울에만 서울의 1,000만 인구 중에 320만 명이 60대. 이상. 와. 진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퇴직 연령을 알아봤더니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후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45세 정년이라고. 근데 실제로 46세에서 50세 사이에 회사를 다 많이 그만두는 걸로, 즉 퇴직을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일을 그만두면 왠지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활발히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좀 우울증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일을 다른 걸 하려고 해도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건데 이거 외에 다른 일을 갑자기 찾으라 그러면 사실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이제 그 개인 소득을 봤을 때 그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를 이제 상대적 빈곤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 순으로 쭉 사람을 줄 세워봤을 때 그 가운데 중간. 있는 중간에 있는. 중간 소득을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상대적 빈곤에 처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곳이에요. 1위 국가입니다. 맞아요. 일위입니다. 1위죠, 1위.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안 좋은 어떤 불명예스럽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참 해야 하는 나이에 이제 물러나야 하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나 답답한 마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들 중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고 가족들한테 이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 번씩 저도 이제 지금 40살 초반인데 한 퇴직이 그거밖에 안 되죠. 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네,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뭘 하고 살까? 그리고 아내하고 여행도 갈까? 뭐 아이들하고 또 아이들 결혼은 또 어떻게 시킬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해봅니다. 혹시 우리 퇴직 후에 어떤 그 생각을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미 너무 충분히 힘들어서 그래요? 퇴직 후에 그 걱정까지 할 여력은 없지만 네. 그래도 진짜 저도 가끔 변호사님 좀 생각하면 퇴직 후에 물론 뭐 그 퇴직 후라는 거는 제가 더 이상 변호사 활동을 못할 정도로 어떤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체력이 안 되는 그런 네.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내가 뭐라고 할까 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제가 그 퇴직 후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건 없거든요. 예, 저 개인 사업자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저는 마음이 근데 있어요. 든든한 백이 하나 있어요. 게다가 그렇죠. 남편도 개인 사업자잖아요. 닥터 그러잖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준비를 안 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지. 환상적이죠. 아내는 부인은 로여고 남편은 닥터리고. 그 환상을 대단합니다. 누리려면 앞으로 한 수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백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남수 기자님 또 아주 남편분이 훌륭하시죠? 예. 오늘 너무 저희가 사적인 방송을 아니 이렇게 패널의 사생활을 정말 다 드러내도 되는 얘기 겁니까? 안 해도 됩니다. 네, 예. 저희 남편은 의사 남편은 아니지만 연금이 나오는 직업이어서 그렇죠. 아주 좋은 직업이죠. 예.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을 반 정도는 이제 접어놓은 상태긴 한데 사실 저는 지금도 회사를 안 가게 되면은 애들 데리고 어디 뭐 유럽 여행도 가고 정말 아니면 트레킹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이제 문제는 체력과 재력이잖아요. 여행을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재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체력 이거를 중요해요. 비행기를 중요해요. 타려고 해도 너무 진짜 나이 들면 비행기도 못 탄다고들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 딱 하나더라고요. 젊을 때 가봐라. 그러니까. 지금 가가는 막 볼 것도 없다. 볼 힘도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근데 젊을 때 바쁘 돈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노후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저는 버거워요. 지금 상황이 변호사. 그냥 청년 버거운 변호사. 상황이어서 노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 이제 사표를 썼던 경험이 30대 초반인데 한 3번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사직서를 쓸 때 그 기분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3번이나 겪는데도 좀 오묘한 기분이거든요.
있거든요. 내 손으로 박차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분이 좀 오묘하고 사실 약간 우울한 기분도 좀 들고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가 박차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다 됐으니까 이제 떠나주십시오. 이거 잘렸다는 거죠. 떠나주십시오라고 맞아요. 한다 그러면 그 상실감과 그 공허함이 어떨 정도인지 좀 정말 맞아요. 상상이 좀 안 되게 돼요. 저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잘렸다 표현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상 기자님은 어때요? 맞아요. 다들 이제 말씀하셨지만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돈이랑 건강이잖아요. 오늘 이제 개인적인 방송처럼 이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이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직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1920년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네. 그래서 만 95세신데 이제 뭐두 발로 걸어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체조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와, 20년생이면 네,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정년이 만 65세였으니까 퇴직하신 게 19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31년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때 이후로도 쭉 연금을 이제 30년 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금이 제 첫 직장 이제 첫 연봉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사실 월급이. 그래서 되게 풍족하게 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시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시고 와.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병원 가서 원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서 가족들한테 뭐 자식들한테 기대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노후 준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할아버지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할아버님이 이제 6.25 때도 한국 전쟁 당시도 30살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저 직접 다 겪으셨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해방부터 해가지고 다 겪었을 것 같은데 퇴직하고 나서 지금 상당 30년간 이렇게 잘 하는 거잖아요. 연금. 역시 노후는 연금이죠. 연금 중요해요. 연금이 근데 없으면. 저희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내 건강만 되면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연금도 적게 넣고 있어요. 저도 그죠. 마찬가지. 저도 거의 뭐 보험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손 보험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노후 보장은 건강. 건강 우선은 건강 챙겨놓자. 임방울 변호사님. 네, 그거 외에는 따로 경제적인 거는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남편 건강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겠네요. 남편의 건강이 더 중요하겠네요. 연금이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저는 네. 사실 애 둘을 키우다 보니까 무슨 정말 노후 준비는 무슨 꿈 같은 얘기고 그죠. 무슨 월급이 들어오면 정말 통장에다가 쓱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흔적만 살짝 남기고 가죠. 월급이 들어왔던 흔적은 있는데 왜 잔고는 마이너스인 거지? 이 기분. 그래서 정말 다들 저는 100세 인생 하는데 내 인생은 적자 인생인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근데 제 아내 보면 그래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방송 전에 한번 얘기 물어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한대요. 애들 둘이 키우는데 맞아요. 신경 쓰다 보니까 뭐 미래보다는 당장 애들 잘 키워야 되니까 여자들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교육비도 네. 그렇고 뭐 주거비도 그렇죠. 그렇고 뭐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 수도권에 살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상당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노후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예. 그렇죠. 사실 그 제2의 인생,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 노후라는 개념 자체도 저한테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30대 초반이면 앞으로 이제 70년 가량을 더 산다고. 양변호사님 곧 옵니다. 노후는 곧 옵니다. 그래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거를 좀 조각조각 더 분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음. 이게 노후라 그러면 내가 노후를 아무리 준비한다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사실. 저는 오늘 사실 다 인생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도움을 받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직장인이니까 뭐 이렇게 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 연금을 넣는 거랑 뭐 적금 넣고 이런 차곡차곡 쌓는 거 말고는 다른 준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준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사실 될까 나이 차 싶어요. 그리 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알려줄 만한 어떤 인생 경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배워가야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려줍니까? 몇 살 차이 난다고. 참네. 얼마 전에 한 경제 전문지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상대로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떤 인식과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57.8%가 나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거나 저도 57.8%. 네, 별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아마 방법도 모르는 모르고. 게, 예, 그런 게 많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36.8%가 불만족한다. 아. 뭐 21.8% 매우 불만족한다 해서 거의 한 58.6%는 만족하지 않다. 내 지금 노후 준비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답했다고 상당히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아니 그죠?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이미 이 은퇴 뒤에 생활비가 나는 150만 원 정도 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실제로 노후 준비 뭐 국민연금 같은 데다가 넣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넣고 있단 말이죠. 150만 원이 나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가 넣고 있는 돈은 20만 원. 그러면은 불만이 당연히 아니 생깁니다. 양지인 변호사님, 그러면 노후 준비 대체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노후 준비를 시작한 연령대를 물었더니 내가 60대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7%나 이야. 그러니까 노인이 그러니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준비를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제 거죠. 준비를 안 한 늦었지. 거죠. 지금 우리가 30대, 40대는 준비하지 않고 60대 돼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면서 네, 준비를 저는 하니까 그럴 늦은 거 수밖에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 50대까지 아이들 교육비를 다 맞아요. 나가요. 그러니까. 60대가 돼야 애들 다 취직장가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를 챙기는 근데 거죠. 저는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결혼이 늦어지고 애를 더 늦게 낳으면은 예전에는 60대가 되면은 그나마 자식 농사는 치웠다라고 끝났다 했는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가고 있어요. 네. 내 자식들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60대가 돼서도 노후 준비 시작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음. 같아요. 옛날에는 자식 농사가 곧 이제 노후 대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청년 실업률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부모 봉양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더 오랫동안 이제 직업을 가져야겠다 아니면 이제 봉급 생활을 해야겠다 경제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인식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식들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도 늦고 결혼도 늦고 또 육아를 끝까지 그렇죠. 할머니 육아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항원 육아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요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좀 오래 벌어야 되고 직장에 오래 가는 게 어쩌면 노후 준비가 아닌가. 그 정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년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고 이럽니다. 이제 이 타임에서 외국 좀 알아봐야 되겠죠. 외국은 좀 어떻습니까? 정년대에서. 우리나라는 왜 계속 정년을 연장하고 네. 더 오래 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연금이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연금이 맞아요. 빵빵하면은 뭐 빨리 은퇴하고 맞아요. 네, 연금 받아서 그렇죠. 생활하면 되겠죠. 50대인데 그만할란다 하면서 이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유럽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연금이 빵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더 일하라고 하는 거냐. 아. 빨리 은퇴하고 연금으로 편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스에서 그 네. 채무불이행 사태가 났던 것도 그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얼른 은퇴하고 그 노후 자금을 다 받아서 연금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그런 경제 불황이 오고 막 이랬었던 거잖아요. 그 영화 그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인턴이라고 로버트 드니로가 네. 주인공인데 제가 사실 그런 어떤 피 안 나오는 영화 잘 안 보는데 제가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여주인공이 너무 여주인공이 예뻐서 상당히 이쁘죠.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상당히 엔서웨이. 앤서웨이인가 이런 앤서웨이. 앤서웨이인가 뭐 이런 건데 죄송합니다. 그 여주인공이 젊은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취직을 하는데 사장의 인턴으로 취직을 하는 모습이 그렇죠.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멋져 그 양반. 목을 못 줘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인턴으로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세가 넘은 나이였는데 자기가 원래 하던 직무가 아니라 완전 새로운 직무로 그것도 30대 여사장 밑에 인턴으로 들어간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이 재취업한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내가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계속 발휘하고 살고 싶다. 내 삶의 이유를 찾고 싶다라는 게 그 인턴으로 취업한 이유였는데 저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봤던 제가 누가 추천해 줬냐면 탤런트 조영기 형님이 재밌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했죠. 조영기 형님은 뭐 그거 안 보더라도 평생 방송하실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년을 왜 계속 연장할까라고 그냥 정년 자체를 폐지해 버렸어요. 정년이란 제도를 폐기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계속 몸이 허락하는 한 수명도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제도로서 이야. 구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시각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일본, 중국 같은 것도 지금 정년이 좀 연장됐다고 지금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정년 그렇죠. 얼마죠? 정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려면요. 그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 촉진법부터 봐야 그렇죠. 되는데요. 고령자가 이제 그 능력, 그 나이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제정이 된 법입니다. 정년 나이가 원래는 이렇게 60세로 설정이 돼 있기는 했는데 그게 그전에는 이제 권고 조항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60세로 보장을 하자라고 해서 좀 실효성 있게 좀 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강제 조항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게 큰 차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퇴직을 이제 50세 전후로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해서 이제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게 된 건데요. 이번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안이 길어서 제가 읽었는데 네, 그것도 저희도 못 외웁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루는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만 7개가 발의되고 일부가 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우선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공사에서 먼저 이 시행이 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명이 안 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자는 무조건 60세 이상 정년 보장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60세 이상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권고인데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강제 조항이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가 공공기관이고 300명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이 정년 연장이 시행이 됐어요. 아, 좋겠네요. 네. 네? 아, 예.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굉장히 회사에서 노사 간의 마크 협상이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년 연장이 사실 정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 사람이 그 전만큼 생산성 있게 일한다라는 그렇죠.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정년을 연장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있는 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피크제를 그렇죠. 시행을 하자. 너네가 예를 들면은 뭐 55세까지 제일 생산성 있게 일하니까 그때까지는 임금을 많이 주고 그 다음부터 피크에서 능력이 떨어지면 임금을 떨어져라. 확 깎아버리자라는 그런 임금 피크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쟁점은 그러면은 내가 최정상에 있을 때가 몇 살일까? 그다음에 임금이 피크가 되고 떨어졌을 때 이거를 반액으로 줄 건지 3분의 1만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되더라고요. 결국 정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신입 채용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년 연장함과 동시에 임금은 내려뜨려야 되고 그리고 또 채용을 가능해야 되니까 임금 피크제랑 정년 연장하고는 무조건 연관되는 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게 이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나이도 이제 많이 드니까 그때까지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그게 좋은 취지로만 생각하면 뭐 정년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뭐 70세, 80세까지도 호주처럼. 예, 예. 아예 70세, 80세, 90세까지 하는 건 괜찮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회사한테는 부담이에요. 앞서도 엄청 말씀드렸지만 부담이죠.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어쨌든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경제적 이익을 따지자고 본다면은 더 그 낮은 임금의 젊은 인력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려면 이 사람들을 채용을 못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확실히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과연 청년 실업이 해소가 되느냐, 이 이퀄 공식이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대학 후배들 취업 이렇게 애쓰는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새 학생들은 방학마다 무조건 뭔가를 해서 네. 스펙을 쌓지 않으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엄청 이렇게 그렇죠.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임금 피크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청년 실업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년이 연장되면
좋아 보이지만 또 청년 실업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이 청년 실업이 가장 최고로 지금 다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정년을 연장하는 게 좋은 건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청년 실업을 부추길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청년의 입장으로서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정말 능력 있고 이 후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이렇게 탐낼 그쵸. 만한 인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부 청사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선발 시험 이렇게 조작하고 막 그래서 결국 구속까지 됐었는데 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대단한 생각이 거예요. 들어서 그 정도 능력이면 진짜 뭘 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몇 그래서 좀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범죄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아닌데 그만큼 실업이 심각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연금 나오는 직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노후화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시험이 열렸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4,120명을 선발하는데 온 인원이 22만 1,800여 명이었다고 해요. 22만 명. 그러면 경쟁률이 너무 많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어머나. 대군인데 20만 대군이면 계산이 와, 계산을 하는데 일단 막 오래 계산은 걸리잖아요. 못 하겠습니다. 이 경쟁률이 53.8대 1이었어요. 너무하다. 그 공무원 시험은요, 뭐 재수, 삼수 이런 거는 말도 아니고요. 뭐 장수생도 많고요. 또 워낙 이 고용 불안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도 중년분들도 나와서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지금 그게 정년 그래요. 나이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예. 또 올해 초에 참 안타까운 그 소식이 들렸었는데 한 청년이 수년간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군청에 있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가족에게 알립니다. 알리면서 1년 동안 정말 아침에 출근도 해요. 월급 갖고 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갖고 와야 되니까 제3금융권에서 돈 빌려. 2천만 원을 또 빌려다가 빌려다가. 월급 형식으로 또 집에다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계속 부담감이 쌓였겠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유서에 남겼어요. 자기의 시험 합격은 다 거짓이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이런 유서까지 알려지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했죠. 사실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 못된 사람도 사실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고시 공부 예전에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취직이 안 되고 그리고 좀 낮춰가지고 뭐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요. 좀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고령화 문제 이제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이 정년 연장이 또 필요한데 그러면 청년 또 실업하고 또 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 같은데 같이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씀 좀 들었겠지만 정년을 연장해가지고 노년, 장년 근로자를 보장하는 건 좋지만 또 청년 실업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 정부의 이 포부가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예, 우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근로자들에게 사실 60세까지 고용 안정을 보장합니다. 네. 근데 기업은 그 인건비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60세 연장 법안과 함께 보완 장치인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다면 네. 충분히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청년 실업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방금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업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교수님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노사 갈등이 정말 심합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임금 피크제 하자 그러지만 네네. 노조 측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회적 혼란을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죠. 예. 정년 연장 문제와 임금 체계 개편의 이슈가 발생하는 나라가 네. 우리나라와 일본뿐인데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호봉제적 임금 체계 때문입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그렇죠. 나이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년 60세의 안착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질문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금 피크제 시행에 앞서가지고 기업 근로자들이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년 60세 연장과 함께 노사가 합의를 하여서 네.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의 합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합의가 아예 전면적으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 정년이 연장되면 현재 정년이 55세인 사람이 60세까지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건 5년간의 그 고용 안정과 함께 5년간의 더 걸친 생애 총액 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사실 이걸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장년층이. 그렇죠. 그러면 기업에게는 그 임금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올라가니까. 예. 예.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는 생애 총액 임금을 조금 줄이자. 이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재원으로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하자는 겁니다. 약간 이 노년이나 장년층에서 조금 양보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5년간의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호봉제 하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줄이자는 거죠, 사실은요. 예.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청년, 장년 그리고 노사 협력하고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제 말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또 노사 간의 쟁점 사항이 존재합니다. 임금 보전형으로 갈 것이냐, 임금 절감형으로 갈 것이냐 부분이죠. 이 부분도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문제,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는 노사가 공감대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고 그와 함께 이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사, 협력, 소통, 합의 이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이 국회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가 많이 하고 맞습니다. 있고 이 20대 국회도 아마 노동개혁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노동개혁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게 이 우리가 노후를 또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참에 노후 준비 팁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보통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연금, 보험 요 두 가지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이 그건 많을 거의 텐데요. 하지요. 예, 거의 하지요.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그때그때 보험 들고 그때그때 뭐 제한받는 대로 또 연금 들고 하셔서 도대체 지금 내가 연금을 얼마를 넣었지? 적립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저도 지금 몰라요. 예. 알고 내가 지금 가입한 연금 상품은 뭐가 있지? 보험 상품은 뭐가 있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를 우선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뭔지 알아야 그다음에 더 보완을 그렇죠.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선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많이 연금, 가입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은 뭐가 있느냐?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요. 내가 현재 가입한 그 연금 상품, 내가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 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야. 어느 곳에 들어가셔도 내가 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그 연금도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보험은요. 네. 생명보험협회에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까지 모두 또 다 조회가 됩니다. 우리 아내가 내 몰래 들은 보험들도 알 수 있나요? 그럼요. 궁금합니다. 예. 네, 정말 유용합니다. 네. 또 내 통장에서 잠자는 돈을 깨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만든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사이트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냥 휴면 계좌 치면은 바로 이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금융기관별로 내가 어떤 계좌를 넣어놓고 잊어버려서 잠자고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팁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는 꼭 들어가가지고 휴면 계좌하고 들어가서 네. 제 거를 검색을 해요. 늘 없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휴면 네. 계좌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연금도 조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가서 또 조회도 가능하고 또 보험 가입도 조회가 가능하고 또 휴면예금도 조회해서 찾아보라는 게 말씀 같습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내가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구상을 할 수 있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부 한 번에 보니까 해결이 가능할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노후라 하면 나라를 국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이제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이제 가입 기간을 채워야 내가 그 연금을 수령할 수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그 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내가 납입하는 납입금을 늘리는 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네. 있는데요. 그 의무 가입자가 아닌 뭐 주부라든지 네. 아니면 뭐 27세 미만인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내가 임의 가입을 해서 만약에 최저 금액으로 20년 동안 내가 납부를 한다고 한다면 매월 31만 2,6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대요. 본인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임의로 가입해서 그쵸. 할 수 있다. 물론 뭐 31만 원 정도의 그 연금액을 수령한다고 하면 그게 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뭐 최소 금액으로 납입을 하는 거니까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지상 기자님 어떻습니까? 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변호사님이 오래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납입 금액이 많아져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으니까. 근데 이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제도가 임의 연장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 시기를 놓쳐서 연금 가입이 늦어진 사람도 연금 가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준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도 10년 이상 가입을 하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원래 항상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자들은 봉급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근데 직장을 퇴직하거나 아니면 해외 이민을 갈 경우에는 그 연금을 다 돌려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일시에 받은 연금 보험료를 다시 반환한다, 그 금액만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납입했던 기간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상식적으로 네. 있다가 네. 상담해보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요래 납입을 한입을 하고 다시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받아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이자들이 있어요. 이자 했죠. 이자 물어줘야죠. 네. 그래서 원금과 더불어서 이제 이자 비용을 다시 지불을 해야 되니까 콜센터가 있거든요. 국민연금 콜센터. 그래서 콜센터에 한번 상담해 보시고 이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작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이런 것 한 번 정도 생각해 두는 게 아주 노후 준비할 때 유리할 게 아닌가 이런 질문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들어와요.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대 이상 분들은 내가 가입 기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정말 60세까지밖에 못 어떻게 해야 되냐.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임의가입이라는 임의가입 연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고 우리 상담 기자님들 받아보세요. 뭐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시노. 대단하십니다. 정말 노후 준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부터 챙겨주는 게 이런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자기연금 이런 거 챙기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일명 60세 정년 연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양진 변호사님 있습니까? 우선은 일단 올해부터 그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300인 미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시행이 되잖아요. 우선 그 시행을 해보고 조금 그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보완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시행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임금 피크제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전 굉장히 임금 피크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청년 실업이 정말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전화 연결한 교수님,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임금 피크제 그리고 근로시간 피크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크제도 같이 더불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긴 하거든요. 대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고용을 하니까. 근데 언제까지 무작정 대기업한테 그 청년 실업 해소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노령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제 장수 사회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위해서 정년 연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상충하고 있는 계속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오면 그건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위기가 한꺼번에 오지 않도록 이제 잘 조정할 수 있는 건 정부의 역할밖에 없지 않나. 조정하는 정부 역할 그리고 네. 구성원 각자가 조금씩은 양보를 하지 않으면 네.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내 정년은 바라고 또 그 임금은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청년들은 실업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절충점을 찾고 그 절충점을 찾는 역할을 주도해 줄 수 있는 게 정부가 돼야 된다. 뭐 그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 그 300인 이상의 네. 사업장 그러니까 그 임금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받는 그 사업장의 한 40%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혀 못한 상태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은 시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고스란히 그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년 연장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 보완책이 바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인데 이게 앞서 우리가 그 전문가 교수님한테 들은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노사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부적으로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럼 임금 체계를 개편할 것인가? 이건 정말 그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합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여기서 잘 조정을 해줘야 돼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원책도 좀 잘 마련을 그렇죠. 해주고 이거를 도입하는 회사들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지 뭐 이런 거 좀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꼭 빨간 필요한데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쉽지 다 않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 예, 노사정이 맞아요. 쉽지가 않는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전문가들은 이제 정년 연장이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60세, 만 60세로 연장이 됐는데 이제 62세로 한 번 더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지금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지만 10년 뒤면은 노동 인구 자체가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노인들을 한 번 더 연장시켜서라도 노동 인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민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지금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정년 연장이라는 게 정년 연장해 하고 정부는 뚝 법을 던져놨어요. 근데 이게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청년들을 고용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는 그런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바로 정년부터 일단 연장해 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 톱니바퀴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년 연장만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년 연장은 지금 됐거든요. 됐는데 일과 가정도 문제고 청년과 장년의 실업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오히려 이 법 하나 통과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 장년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남녀노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어쩌면 유토피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법과 제도가 왜냐하면 이렇게 가급적이면 청년, 장년, 남녀노소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제도, 또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서민에 유익한 법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